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체결한 무역협정처럼 중국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11월 1일에 잠재적으로 대미 관세를 15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호주와 함께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핵심 광물과 히토류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채굴과 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과 운영비를 공동 조달할 계획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 3,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이 상승하며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각권 지수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불법과 투기의 이미지를 벗고 금융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시행을 시작으로 회계, 세제, 감독 체계가 잇따라 정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대중 관세에 대해서 낮출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타코 트레이드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금값은 계속해서 가격을 좀 올려갔죠. 장중에 4% 넘는 급등세를 시현을 했고요. 2020년 이래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올해 첫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전략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대 지수는 1%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과 배경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 주목도가 굉장히 높죠. 특히나 테슬라가 11월 초에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면 연관성이 가장 높은 LNF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이번 주에 종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또한 강하게 움직이면서 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따라가 줄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유화, 애플 신고가입니다.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배경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관세에 대해서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됐는데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 타코 트레이딩이죠. 이제 트럼프는 항상 always 치킨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항상 꽁무니를 뺀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요 트레이딩이 약간 좀 애플이 그러니까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다우지수 30 산업평균 지수는 1.12%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 스탠드푸어스 500 지수 역시 1.0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7%나 올라서 상당히 이제 장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말씀하셨던 대로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게 좋은 효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지만 가장 이날 강력한 요인은 아마 애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AI 테마에 밀려서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서 주도권을 뺏겼던 애플이 자존심이 잠깐 상했는데 생각보다 중국에서 이 애플이 아이폰이 17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호조가 실적 동력에 힘입어서 무려 4% 이상이나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애플의 종가는 262.24달러로 지난 12월 26일 이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AI 열풍 속에서는 견고한 아이폰 수요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많은 어쨌든 투자사들이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대로 또 다른 동력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발언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계속 이제 에이펙 협상을 앞두고 계속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어쨌든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타코 트레이딩 해석이 되면서 저가 매수로 작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하면 이제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이때 사놔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어제 좀 사놓으신 분들, 그 전에 사놓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강경반으로 주가가 출렁일 때 완화 제스처가 다시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패턴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유용하게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셧다운 이제 종료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더해지고 있고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어쨌든 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내로 어쨌든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마감 상황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80% 넘는 기업들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에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케빈 헤셋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남은 정책 리스크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셧다운이 종료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분이 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회나 뭐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책임자 있는 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어쨌든 변동성 지수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변동성 지수를 급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장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트럼프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셧다운이라는 게 이제 단기 리스크가 거치자마자 근본적인 리스크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피로감이 몰려오고 이제 지난주에 어쨌든 데몬스트레이션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피우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상당히 이제 셧다운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더 근본적 리스크는 이런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12월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내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지만 연준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이렇게 내리지 않는다면 이게 다시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 괴리감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증시 변동성을 다시 폭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미중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시진핑 대통령에게 자신의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시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히토류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물론 자신이 계속 어제도 연설에서는 히토류에 대항할 만한 자신이 항공기 부품으로 대응을 하겠다. 만약에 강경하게 나오면 자신이 유화 제스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이 항공기 어쨌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전에도 효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히토류가 더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유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약간 심술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끔 어쨌든 계속
이걸 다시 틀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기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그 가라앉도 계속 있고 핵심 공급망이라든가 기술 규제에 관련된 계속 양측이 계속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산업 성장에 어쨌든 별로 좋은 효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해결돼야지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젠슨 황 한국 온다이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달 말에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방한한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었죠. 근데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을 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이게 뭐 그전에 오는 것처럼 이야기됐는데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왔던 건데요.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도하는 기업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별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그 주변국은 많이 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방한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이 모인 자리에서 AI 로보틱스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건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어디를 방문하면 하는 특징이 좀 있어요. 선물을 줍니다. 이게 어쨌든 말로 하는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꼭 선물을 줍니다. 그 나라에 뭔가를 하겠다.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뭐 일본에 갔을 때 라피던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뭘지 상당히 저는 이제 궁금한데 한국 반도체 산업 핵심 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과의 만남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마 이때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회사 모두 이제 엔비디아의 AI용 서버를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동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늘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HBM4를 삼성전자가 납품할 거다, 안 할 거다는 계속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요날 이걸 약간 종지부를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차지할 것 같고 CEO가 얘기할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방문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미중 기술 패권에 이제 엔비디아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문제를 아마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엔비디아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오셔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물을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 이슈랑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26년에 베라루빈 양산 예정에 대한 내용들이 대만 언론을 통해서 솔솔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음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젠슨 황 CEO 방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좀 본다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어쨌든 방문은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젠슨 황 CEO가 전 세계를 많이 다니지만 필요하지 않은 나라는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쨌든 필요하다는 나라인데 단순한 산업 교류가 아니라 어쨌든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한국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이제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통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한국을 직접 찾은 거는 미국과 한국이 기술 동맹의 파트너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저희가 어쨌든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반면에 중국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최근 엔비디아를 상대로 이제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기술 블록으로 들어갈수록 중국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또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토리 부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줄타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젠슨 황의 방안은 어쨌든 한미 공조의 강화 신호이자 한중의 경제 관계에서도 어쨌든 새로운 시험대가 되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미국이랑 가까워질수록 이제 중국이랑은 약간 멀어질 수 있고 소원할 수 있는데 이걸 또 그렇게 해서 무조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좋은 기회로 잡아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이 기술 외교의 어쨌든 주도적 위치로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으로 떠오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취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잘해서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젠스당 CEO의 방안과 관련된 내용 먼저 좀 살펴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젠스당 CEO가 올 때마다 뭐 사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뉴스 보니까 하이닉스가 프리마켓에서 50만 원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네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0억 달러 미국 보이스피싱 피해입니다. 중국 범죄 조직이 미국에서 문자 메시지 피싱을 통해서 최근 3년 동안 1조 4천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최근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자세한 뉴스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최근에 어쨌든 그 프린스 그룹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이 이제 이 통제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상당한 많은 금액을 통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미국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3년간 문자 피싱을 통해서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뭐 어쨌든 선진국이라 안 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무나 정교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량 미납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오는 것 같고 우편요금, 체납요금 그리고 이제 교통위반, 벌금, 미지불 같은 이런 거 똑같이 만들어서 실제 정부기관이 보낸 듯한 문구를 해서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이기 때문에 문자를 받은 시민이 만약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가짜 결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그쪽에서 신용카드나 은행 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 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범죄적이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폰이라는 기프티카드의 명품 화장품을 이제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자금을 세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조사 결과 이 범죄의 어쨌든 이른바 심팜이라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에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약간 이런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 개의 어떤 유심 칩을 장착한 서버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 수천 수만 개의 피싱을 한꺼번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38개 도시에서 200개 이상의 심팜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으로 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범죄 수익은 다시 중국으로 송금되거나 물품 형태로 역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조직들이 범죄 세력의 자금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어쨌든 미국에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정부도 이제 통신사나 협력해서 심팜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AI 어쨌든 피싱 방지 빌턴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계속 이제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통제 같은 기술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중의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이런 문자가 왔을 때 클릭을 안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도 막 이런 것들이 오면 자신과 상관없는 뭐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하라고 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오면 전화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눌러서 결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정부기관이라든가 뭐 카드 회사라는 게 문자로 금전 납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라고 이제 미국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범죄 조직이 미국 시장, 미국 땅 안에서 문자 피싱으로 10억 달러 정도 이익을 얻었다라는 키워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중국의 범죄 조직이 미국에서 이렇게 큰 돈의 이익을 얻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큰 규모의 작전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기술이 약간 글로벌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조직들이 쓰는 심팜이라 불리는 대량 문자 발송을 통해서 이제 너무 이게 저렴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수만 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시간에. 그러니까 클릭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장비가 너무 싸답니다. 최근 들어 너무 싸졌고 해외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미국 내 현지 네트워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노동 분업화된 범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해킹과 시스템을 제어하고 미국 내에서 이제 텔레그램으로 어쨌든 아르바이트형 돈 세탁하는 인력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인력들에 대한 어떤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상당히 모집책들을 구하기 쉽다고 하는 현지적 특징이 좀 있다고 하는데 카드 결제나 상품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각 단계별로 분리돼서 점조직으로 어쨌든 범죄 추이가 어려운 닫힌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제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입니다. 디지털 결제라든가 암호화폐가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자지갑이나 선불카드라든가 아이폰도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IP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악용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가상지갑에 등록해서 실제로 결제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가상결제 지갑에 등록이 되면 이걸 나중에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어쨌든 기술 때문에 기술이 발달되면서 더 작전을 이런 것들이 쉬워지고 단속은 어려워지는 이런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킹과 관련된 그리고 문자 피싱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중국 해킹 왜라는 키워드이고요. 중국 국가안보부가 미국에 있는 국가안보국이 2022년 3월부터 해서 중국에 있는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보안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감행을 하고 또 민감한 정보를 탈취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키워드와는 또 반대로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지난해부터가 계속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가장 많이 하는 거 국가안보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미국을 해킹했다라는 뉴스를 너무 많이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가 처음에 보고 기사를 잘못 읽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중국 당국이 아마 NSA가 자신들이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해킹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관도 그렇고 내용도 제가 볼 때 별거 없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기관이 중국 내에서 시간 표준과 국제 표준시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핵심 시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산업 통신의 정확한 시간을 동기화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공격해서 아마 이제 중국을 흐트러뜨리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곳이 공격받았다는 걸 국가 핵심의 심장부를 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안보부가 이제 주장하는 건 NSA죠. 이제 미국의 어쨌든 이 당국이 NSA 당국이 해외에서 위치한 수많은 개인 서버를 이용해서 공격의 출처를 은폐했고 이걸 공격했다는 거고 해킹에 사용된 로그인 아이디도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에 있는 것들 탈취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동안 주장했던 거 보면 장관의 어쨌든 사무실까지 침범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실까지 뚫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런데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 이 내용이 과연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발표가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의 해킹을 계속 공격하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참고 있다가 중국도 우리도 이런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미국도 한다. 이거 어쨌든 관례다라는 걸 하는 물타기에 약간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중국 국가안보부가 미국 국가안보부에 대해서 우리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 다만 이 내용이 미국에 비해서 경중을 따라서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이버 외교전이 시작됐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게요. 사이버 공격이 서로 좀 주고받게 되면서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좀 말씀을 주셨고요. 만약에 이게 중국의 주장대로 사실이라고 본다면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 억제 전략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도 참고 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이 독점하던 뭐 사이버 공격력도 우리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중국은 약간 이번에 이런 걸 공격을 받은 만큼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해킹을 하는 건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자체적 보복 해킹이나 정보전 강화의 명분용으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는 냉전 시대의 핵 억제 구도처럼 이게 너네가 핵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만든다라는 건 좀 비슷하거든요. 약간 그런 구도인 것 같아서 사이버 상호 억제 체제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계속 해킹하는 걸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라고 접어든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하기 위한 대의명분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에는 사이버 공격이 은밀하게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도 이 사이버 해킹을 대비해야 됩니다. 중국이 뭐 미국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킹 증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동남아 이제 미국의 우방이죠. 이런 나라들도 첨단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산업 스파이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주한미군 AI와 작전입니다.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미군에 있는 고위 장성들이
군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AI 챗봇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잘 스며들긴 했는데 이제 군사 쪽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가훈 아나운서는 그 혹시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손자병법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네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군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 어쨌든 군 지휘관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약간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군대가 괴멸되기도 하고 승리를 적은 그래서 이제 명장은 사실은 결정을 잘 내리는 장군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울진부대 장군이 충성받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전술을 짜고 결정을 잘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정과 이런 것들을 내리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외로운 직업이지만 지휘관들이 고민을 아마 단박에 해결해 주는 것들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주한병 테일러 소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 연례 회의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AI 챗봇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정확하게는 챗GPT랑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AI와 정말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면서 챗봇에게 주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 작전을 예측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누구나 군인을 할 수 있는 게 지휘관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계산 보조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에 시뮬레이션을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뭐냐면 테일러 수장의 발언은 이제 미군의 OOD의 루프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observe 관찰하다는 거고 orient 판단한다는 거고 decide 결정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ct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수단 이론이 있는데 요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보다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전장에서 승패를 가른다는 개념인데 여기에 투입되면서 이제 어쨌든 수십 배 빠르니까 시나리오 비교 그러니까 그동안 시나리오들을 막 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게 어쨌든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까? 필드 매뉴얼, FM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이게 필드 매뉴얼인데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드 현장에서 어떻게 해온다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십 배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인감의 직감을 AI 계산력과 강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겠다는 건데 테일러 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령관보다 더 나은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리는 결정이 전술적 우위를 AI가 도와주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계속 활용할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전에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F-16 조종을 가상해서 가상 운동을 가상 정찰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사령부에서 이 부분을 어쨌든 자신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있기 때문에 전장 판단을 내리는 동료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듭니다. 네, 이제 군사 결정에 있어서도 AI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주한미군의 사례가 다른 국가들한테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AI 기술이 미국에게 주는 AI 기술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AI 기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이 이미 나토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AI 기반의 실시간 전장 판단 시스템을 실험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갖다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한미군의 AI 의사결정문은 연합 지휘 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토의 동맹국가 직접 작전 의사결정이라든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본이 이제 정보 융합 AI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방위성도 AI를 통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가끔 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했을 때 보면 이게 이제 AI가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이 자나 전자 계산기나 컴퓨터나 이런 걸로 했는데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에 상황 판단을 맞게 즉석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자체를 AI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전쟁과 관련된 작전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군사 결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AI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점검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LG전자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은요, 기회의 땅 인도를 통한 밸류업 전망입니다. 오늘 와이드 리포트에서는 LG전자의 3분기 실적과 함께 또 최근 화제가 됐던 인도법인 IPO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왜 지금 인도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지까지 그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매수 의견과 목표가 11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LG전자는 이번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탄탄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21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889억 원이 찍혔습니다. 사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8.4% 줄어든 수치였는데요. 그래도 증권가 전망치였던 6,005억 원을 14% 정도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관세 부담, 그리고 인력 재편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핵심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전 부문의 경우에는요, 지금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 덕분에 탄탄한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문의 경우에는요,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제품 판매가 늘게 되면서 지금 역대 최고 수익성을 기록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포함한 이 기타 사업 부문의 경우에도 수주 확대 효과로 인해서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TV 사업 부문은 이제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다소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3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우려를 이긴 성적표였습니다. 특히나 가전과 전장 부문이 함께 버텨주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정점을 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LG전자의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제 LG전자의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법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일단 LG전자는 지난 10월 14일 인도 현지 증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일단 공모가는 1,140루피였습니다. 첫 거래일 주가는 무려 50%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1,714루피를 기록하게 됐고요. 시가총액은 약 18조 7천억 원으로 국내 LG전자 본사 시총인 13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모 경쟁률도 무려 54대 1이었고요. 청약 자금 규모는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IPO를 통해서 발행 주식의 약 15% 정도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요. 1조 8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성장 투자와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원래도 주주 환원 정책의 적극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유입된 현금이 앞으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혹은 글로벌 신사업 투자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인도에서의 IPO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요. 이 자금들이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모두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LG전자가 이렇게 인도 시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지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비 시장입니다. 일단 GDP 성장률이 6에서 7%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가전 보급률은 낮습니다. 지금 가전제품 보급률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TV 보급률이 78%, 냉장고는 35%, 세탁기 22%고요. 그리고 에어컨의 경우에는 지금 13%에 불과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보급은 늦지만 그래도 성장 여력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인도의 가전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중국의 고도 성장기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특히나 중산층 인구 비중이 2020년에는 29%에서 2030년에는 46%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중산층의 확대가 가전 소비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분석이고요. LG전자는 이제 인도 시장에서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세탁기 점유율 34%, 냉장고 30%, TV 28%, 에어컨 18%로 지금 거의 모든 가전제품 부문에서 1위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의 경제 성장 이 상황에 맞춰서 프리미엄 제품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군까지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매스 프리미엄, 즉 합리적인 가격대 고품질 제품으로 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산층 소비자층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 원도어 냉장고가 지금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고요. 또 이번 IPO와 함께 오른쪽에 있는 이 에센셜 시리즈라는 신제품 라인업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브랜드 역시나 인도 중산층을 겨냥한 매스 프리미엄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 프리미엄 고객들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포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생산기지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 노이다와 푸네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드라 프라데시주인 스리시티에 6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국내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8,500억 원 규모의 제3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요. 이 공장은 기존 1공장과 2공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고요. 2026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은 프리미엄 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여기에다가 중동과 동남아 수출 거점으로의 역할도 하게 될 계획입니다. 특히나 지금 인도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세제 감면이나 전기, 수도요금 지원처럼 20년간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번 투자의 수익률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LG전자 인도 법인이 이제는 전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법인은 LG전자 전체 매출의 약 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앞으로 2029년에는 이런 영업이익의 비중이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5년 안에 인도가 LG전자 전체 이익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키움증권은 어떠한 결론을 내놨냐면요.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일단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지금 이걸 제시한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각각 11만 원대로 잇따라 LG전자의 목표가를 올리게 됐습니다. 증권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일단 인도 IPO의 성공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LG전자의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LG전자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LG전자는 8% 넘게 오르면서 9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도 IPO 흥행 평가와 또 목표가 상향 소식이 맞물리게 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요. 또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LG전자는 이번 인도 법인 IPO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했고요. 1조 8천억 원가량의 현금을 유입하면서 재무 안정성과 투자 여력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인도는 여전히 성장 여력이 막대한 시장입니다. LG전자는 현지 1위 브랜드로서 현지화와 글로벌 확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도 IPO가 LG전자의 글로벌 리레이팅, 즉 기업 가치 재평가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NF에 대한 유안타증권의 분석을 가져와 봤는데요. 리포트 제목은요. 2025년 하반기에도 외형 성장 지속 플러스 수주 기대감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유안타증권은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 14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들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안타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은 LNF에 이 3분기 매출을 6,709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1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29% 증가했고 전년 대비로는 무려 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1년 전 적자였던 시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실적 반등세를 확실히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호실적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유안타증권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테슬라향 모델 Y 주니퍼와 YL 모델의 중국 내 수요가 예상보다 강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K온 헝가리 공장으로 나가는 폭스바겐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하이니켈 그리고 미드니켈 양극재의 그런 생산 라인 가동률이 크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 전기차용 양극재 생산 라인이 사실상 풀가동에 들어갔고 그 덕분에 매출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2차 전지 기업들은 4분기에 들어서면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나 전구체 가격 상승 때문에 실적이 다소 둔화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LNF만큼은 예외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모델 Y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또 SK온의 유럽향 물량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지금 3분기 수준의 매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꺾이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유안타증권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LNF의 신규 사업입니다. 바로 LFP 양극재인데요. 일단 LFP는 이 리튬과 인산, 철의 약자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입니다. 지금 LNF는 2026년 3분기부터 대구 신공장에서 LFP 양극재를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생산 규모는 연간 3만 톤이고요. 같은 해 말에는 6만 톤을 추가해서 총 9만 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LFP는 고객사 제약 없이 납품이 가능한 범용 제품이어서 국내 3대 배터리 셀 업체는 물론이고 이 미국과 유럽의 비중국계 배터리 기업들에도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LFP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LNF의 신규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FP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이 미국 ESS용 배터리의 약 한 87%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정부가 일단 배터리 수출 허가제를 도입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대중국 관세를 강화하게 되면서 이른바 비중국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틈새를 LNF가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건데요. 현재 LNF는 두 곳의 고객사와 이미 ESS용 LFP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요.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비중국계 LFP를 양산할 준비가 된 기업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LNF가 유일하다라고 꼽으면서 ESS 수요가 늘어날수록 LNF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2차 전지 업종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ESS 덕분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전력 수요와 전력 저장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는 이제 단순한 보조 전원이 아니라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지금 LNF와 삼성 SDI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고요. 최근 국내에서도 KRX 2차 전지 탑10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세의 중심에는 바로 LNF가 있었습니다. KB증권은 ESS가 이제 AI 산업의 새로운 수혜 섹터로 부상이 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AI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LNF는 이제 단순히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는 대구 엑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 LNF는 이곳에 참가해서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 95%의 NCM 양극재와 그리고 국내 최초 양산을 앞둔 LFP 양극재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고체 전지, 나트륨 전지, 그리고 리튬 망간리치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로드맵도 함께 선보일 예정인데요. 지금 LNF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기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유한타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LNF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기존 96,000원에서 지금 142,000원으로 상향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향 이유로는 두 가지가 꼽힙니다. 일단 테슬라와 SK온의 유럽향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LFP 관련해서 지금 신규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LNF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LNF는 3.42% 오르면서 11만 4,8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반등 흐름 속에서 투자 심리도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LNF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테슬라와 SK온의 안정적인 수요 덕분에 외형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여기에다가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LFP 양극재 사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AI와 ESS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글로벌 LFP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중국계 소재 기업인 LNF의 입지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LNF는 지속적인 외형 성장과 LFP 수주 기대감 속에서 장기적인 구조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모두 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이 시장을 이끈 것은 바로 애플의 상승이었습니다. 애플이 이 아이폰 17 시리즈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뭐 디자인 변화도 있었고 성능 개선에다가 여러 가지 이 시장 반응들이 좀 좋았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본격적으로 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8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됐죠. 사상 최고가 또다시 경신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역시나 반도체주들이 또 이끌어주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랠리로 또 출발하게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멘토니 오늘 정말 어제 또 일단 코스피 지수가 3,8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좋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도 그 전에 코스피 3,800 갈 수 있을 것이다. 연말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맞아요. 지금 랠리가 너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3,800포인트는 저는 연말 정도로 예상을 네. 했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3,800포인트를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방송국으로 출근을 하면서 뉴스를 좀 들으면서 좀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수는 3,800포인트를 넘어갔지만 아마 각자 개인 계좌별로의 해피감, 그러니까 만족감은 3,800포인트가 아니다라는 좀 뉴스를 듣고 나서 조금 더 방송을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중심이었고요.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했었던 거는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장은 어떻게 좀 올라갈 것인가, 시장의 방향성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어쨌든 급하게 올라온 만큼 시장은 중간중간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정이 나올 때 지금에라도 인버스 아니면은 숏배팅을 좀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락 배팅으로 시장을 좀 옮겨야 되나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아직도 시장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 코스피 4천이 간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은 좀 아닌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저께도 이제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인버스라든지 곧버스, 그러니까 인버스의 2배를 할당을 할 수 있는 지수의 하방 베팅을 하는 곳에 개인들의 수급이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점은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단기간의 눌림은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인버스 쪽으로 좀 투자하는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거에 우려되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시장 여전히 상승 포지션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오늘도 3,836포인트로 또 코스피가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안에서의 수급 쏠림이 좀 있는 거죠. 반도체 쪽으로 계속 좀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끌어지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전략들도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전략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분의 66%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끌고 있다고 해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불을 뿜어줬습니다. 50만 닉스 터치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랠리, 전문가님 이제는 진짜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포모 현상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랠리도 어떻게 지금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수가 꼭대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이제 꼭대기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꼭대기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언제 떨어질지를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걸 감히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시장이 위쪽으로 더 간다라는 그런 약간 배짱과 씩씩함이 있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시장이 뭐 단기간에 뭐 조정이 온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는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것 같고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3,316포인트 아직도 기억합니다. 완벽한 코로나의 전고점인 3,316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하루에 거의 체감상으로는 100포인트씩 올라가서 벌써 3,800포인트까지 뚫어놨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은 신고가 영역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대세 상승장이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사태, 뭐 신라젠이라든지 현재는 뭐 티슈진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약바이오 사태 때 많은 아픔을 좀 겪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뭐 2차 전지 랠리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어가는 시절이죠. 그때 많은 좀 아픔과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때 당시에 나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언제 떨어지지를 기다리는 그런 약간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제가 의심을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다 신고가 영역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랠리를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랠리가 언제 끝날지 기다린다라기보단 이 랠리에 조금 더 당돌하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좀 같이 동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지금 시각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또 강한 심장일 것 같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더 올라가지고 있는 이 뉴욕 증시와 또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증시 랠리가 또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랠리들 기다리는 거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당돌한 투자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 양산 이야기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좀 트리거로 맞이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엑시노스라고 하면 그 전에 발열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양산하게 되고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에 더 탑재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한 번에 상승할 수 있는 랠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 점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삼성전자는 계속 홀딩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이 엑시노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바일 반도체 AP 칩이라는 건데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지금은 25죠. 25 맞죠? 25인데 현재 갤럭시 22 시리즈를 만들 때 이 모바일 AP 칩에 대해서 발열 문제와 수율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이 그때 놀림을 많이 받았죠. 아니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자사에서 만든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삼성 너네 기술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2가 지나고 23, 24, 25까지 계속해서 퀄컴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가져다 썼는데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 AP 칩을 구매한 내역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작년만 해도 10조 한 8천억 정도 구매를 했고요. 올해만 해도 3분기까지 한 7조 8천억 정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P 칩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직접 만든 엑시노스 2600이 다음 갤럭시 S 시리즈의 26 시리즈부터 들어가게 된다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자체적인 파운드리 공장에서 돌릴 수 있다는 장점.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가겠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퀄컴에서 내가 구매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더 싸고 효율적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 모바일 사업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적자 부분, 칩 구매에 따른 적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고사양인 울트라 버전까지도 이 엑시노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삼성이 이제는 모바일 AP 칩에 대해서도 굉장한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만약에 AP칩이 엑시노스가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반영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주가가 뭐 실적에 따라서 뭐 급등을 하거나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삼성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파운드리 적자 부분 그리고 모바일 A칩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될 만한 아주 좋은 뉴스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그 중에 지금 엑시노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좀 새로운 또 트리거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갤럭시 S26 시리즈 전 모델에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과정을 가지게 될지 이 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애플의 트리거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잘 팔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아이폰 16보다 지금 이 미국과 중국에서 14%나 이상 좀 판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미중 간의 갈등 완화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호재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9% 상승하면서 3,85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66% 8,88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랠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분위기가 어떨까요?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5위 5개 종목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가 0.8% 상승하면서 역시나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이제 50만 닉스가 됐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또 불을 뿜어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 좀 돌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 주주총회에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었는데 오늘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것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에서도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알테오젠 0.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어제 좀 로봇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었는데요. 오늘 다시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펩트론이 2.2%, 미용기기 단에서도 오늘 같이 상승 랠리 좀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같이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가 5% 상승, 리가켄바이오도 1%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도 지켜보자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이어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지금 매도에 포지션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떤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상승 출발은 하지만 수급 쏠림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양시장 좀 양봉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는 모습, 아마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는 것 같고요. 역시나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거는 애플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아요. LG 이노텍이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영향을 줄 만큼 시총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애플의 이번에 아이폰 17이 좀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갈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오늘 오전에는 예상하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애플 관련된 주를 제외하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한전기술, 한국전력,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어저께 이제 한미 간의 협상, 무역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농축을 원래는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협상의 우라는 농축까지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원전 쪽에 대해서는 좀 날개가 좀 돋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오전부터 원전 쪽 테마에 시장의 수급이 많이 좀 쏠려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의료 로봇 쪽이 좀 가고 있습니다. 로봇 쪽이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순환매가 돌기는 도는데 오늘은 또 의료 로봇 쪽에 뭐 큐렉소라든지 고영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로봇들은 오늘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SPG라든지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저께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중심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기술 플랫폼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펩트론, 그다음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시장 대비해서 뭐 5% 넘게씩 올라가 줬는데요. 오늘 뭐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저께와 똑같은 약간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전에는 지금 수급이 원전 쪽하고 그다음에 의료 로봇 쪽으로 좀 수급이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장에는 정말 오전과 오후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을 좀 마지막으로 보자면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에 대해서는 전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약간은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700억 정도 매도인데 의미는 없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수급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 선물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 현재 1,800억 그리고 거의 2,0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한다라는 건 오늘은 시장을 약간은 좀 쉬어가는 좀 포지션인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저께도 선물 포지션에서는 현재 시간에 어저께 기준에서 한 4,0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는데 오후 시장엔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한 마이너스 한 1,000억까지는 좀 올려주는 거를 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수급도 오전과 오후가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오전 시장에 이게 간다고 해서 막 따라 붙으셨다가는 윗꼬리 맞고 그대로 물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 시장까지 좀 천천히 보자. 그렇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은 약간은 눌림은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대세 상승장이니까요. 절대 지금 시장에선 겁먹고 매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37% 상승하고 있는 역시나 강한 상승장 속에서의 랠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계속해서 유념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에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LG 이노텍의 또 주가 또한 같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LG 안에서의 이슈들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전문가님과 함께 LG 쪽 그룹의 이야기들을 좀 중점으로 전략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역시 LG주들 다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에 대해서도 시가총액이 지금 3위까지 올랐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랠리들 이제 시작인 건지 지난주에도 같이 전략을 세워봤지만 늦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LG그룹을 지금 잡는다라는 건 조금 편안한 선택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LG그룹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총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룹 자체가. 미중 간의 갈등에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제일 많아요. 예전과 같이 아니면은 뭐 2주 전만 해도 미중 간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고래 싸움에 새우가 새로 태어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네. 그거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는 업종들을 LG가 다 갖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그렇죠. 첫 번째로 보신다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주로 하는 거는 전기차용 배터리지만 거기에 따라서 ESS용 배터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대장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ESS 시장이라는 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현재 중국의 ESS를 전혀 쓰질 않고 있어요.
중국산의 소재가 들어간 ESS는 미국에서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수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가 각광을 받게 되고 그 ESS에 관련된 뭐 전체적인 케이스라든지 ESS 장비를 만드는 종목까지도 저번 주에 완벽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LG 디스플레이가 항상 뭐에 눌렸죠? BOE라는 중국산 OLED 업체한테 많이 눌렸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만들면서 많이 뭐 타파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결국엔 중국의 BOE라는 업체한테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미국의 무역협회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을 하면서 한 14년 8개월인가요? 14년 8개월 동안 BOE를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일단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현재 LG전자는 종목 자체도 상당히 밑에 내려와 있고 더군다나 인도 IPO 법인이 상장이 꽤나 큰 대성공이 나오면서 현재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LG전자의 시총과 인도의 시장에 지금 상장돼 있는 시총이 비교가 되면서 코스피에 돼 있는 LG전자 시총이 이렇게 되면 너무 저평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급이 좀 쏠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현재 인도 IPO 법인의 재료로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조 시스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결국엔 미국에 많이 짓게 된다면 현재 LG전자가 하고 있는 네옴시티의 공조 시스템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미국에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면 저는 LG전자는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LG 그룹들 지금 전반적으로 호조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우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포지션으로 잡아서 지금 수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잘 우선 고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재편 반사 효과가 또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판매 호조까지 힘입어서 오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 같이 나왔으니까요. 중국에 조금 더 포지션을 잡아서 이쪽으로의 모멘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중 해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K 쇼핑에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 요즘 중국 간의 갈등 때문인지 이렇게 상승을 하려다가 말고 약간의 네. 큰 상승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쪽으로의 모멘텀은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K 소비 쪽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중국의 변덕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돼요.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도 매매도 많이 해보고 뭐 종목 트래킹도 많이 해봤는데 중국이 갑자기 막 제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종목에 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선택을 하시려면 중국 현지에 현재 공장을 차려져 있고 중국 현지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리온 같은 기업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중국이 만드는 뭐 초코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지 말로는 구미구미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마이구미라고 하는 젤리 종류, 젤리, 그다음에 뭐 오감자, 네. 뭐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공장 가동률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오리온의 현재 중국 공장 가동률이 7에서 8% 정도 늘었다라는 건 결국엔 지금 K-팝 그리고 K-컬처가 중국에도 많이 펼쳐져 나가면서 오리온이 만들고 있는 스낵류가 중국에서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오리온이라는 종목 자체를 우리가 좀 트래킹을 해보면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거래량도 평소에 많지 않고요. 보통 식품주들의 특징이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 방어주적인 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그런 약간은 속도가 좀 느리지만 나는 괜찮아 라는 분들은 좀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이 만드는 두부가 현지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두부보다는 훨씬 더 품질이 좋다라는 얘기가 정평에 나 있고 거기다가 풀무원이 만드는 냉동김밥 있죠. 냉동김밥이 중국에서 지금 뭐 줄 서서 못 사간다라는 뭐 사진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만큼 풀무원도 중국 현지에 대해서 현지 투입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리온과 풀무원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중국에 가서 진짜 그 중국 안에서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리온이라든지 뭐 두부, 뭐 김밥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안으로 지금 피부 개선을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뭐 중국 관광객들도 많잖아요. 그럼 미용 기기 쪽으로의 모멘텀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미용기기 쪽은 무조건 봐야죠. 네, 무조건 포트를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네. 뭐 서울이나 명동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 분들이 보통 얼굴을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마스크로 가려놓으시고 시술 받고. 네, 시술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래서 스탁포인트 시간에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 파마리서치, 휴젤, 뭐 이런 클래시스 같은 3대장이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네, 관심이 없거든요. 다 네. 반도체에 관심 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런 튼튼한 종목들, 대장주라고 하면 파마리서치니까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마침 잘 물어봤습니다. 지금 미용기기 관련해서도 역시나 지금 내 포트 안에는 그래도 한 종목이라도 담아갈 만한 긍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랠리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보면 핫하게 좀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1.4%대 상승세 현재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한 1,600계약 정도 일단은 매도로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해석을 좀 들어볼게요. 지수는 잘 가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일단 뭐 연말까지 4,000포인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은 셧다운에 대한 또 이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ADR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좀 상승할 때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이제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의 섹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숨고르기를 보여줬던 원전이라든가 그리고 이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업종 그동안에 좀 쉬었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HD 현대미포가 또 급등세를 막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도 4,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라도 한국금융주주라든가 미래에셋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불 때 배당 또 기대감을 갖고 맞아요. 있는 또 종목들에 대한 또 반등세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을 했던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해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에 대해서도 이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까지 갖고 있는 최근의 증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뭐 연말 4,000포인트 목전에 두고 계속해서 또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거가 있는데 네. 우리가 또 대형주 단에서 이제 신규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예탁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한 80조 넘어서고 있는데 네. 예탁금이 사실 대기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동안에 좀 이제 이 기회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의 바닥권에서 이제 맞아요.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뭐 틈새 전략으로서 이렇게 좀 그동안에 좀 밸류 부담이 없었던 종목들까지도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또 좋은 전략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또한 시장이 잘 가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봤을 때는 분위기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요. 코스피가 한 1.5% 가까운 상승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순매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수단 먼저 확인해 보면 외국인 쪽에서 한화오션이 1위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위가 한화오션으로 같이 확인이 좀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외국인 순매수 쪽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순매도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모두 덜어냅니다. 외국인 쪽이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이 물량을 좀 받아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대로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 순매수 보면 휴림로봇이 또 어제 흐름 좋았죠. 오늘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일진전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두 종목 정도 로봇 종목까지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매수 상위단 먼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LG전자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중요 이벤트라고 하면 LG전자의 그 인도법인 IPO 흥행이 좀 됐다라는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LG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우르르 내놨었거든요. 그러면 이 추가 탄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간을 어떻게 해석을 좀 달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LG전자가 9만 원을 기세 상승으로 돌파가 돼야지만이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도, 세력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보기 좋게 넘었네요. 9만 원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LG전자만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LG전자가 갖고 있는 지분, LG디스플레이 지분, 그다음에 LG이노텍 지분을 한 약 40% 가까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아이폰 수혜까지 좀 더 LG전자의 좀 주가에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폭제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이제 인도 아이폰 이제 상장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졌고 거기에 나오는 자금이 한 1조 관 9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한 자금의 새로운 자금 조달 이후에 또 투자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좀 높아지고 있는데, 핵심 요소는 뭐 한 좀 3가지 정도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첫 번째는 전장 사업의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 그래서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호조가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던 게 비용인데 이런 이 물류 비용이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많이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이제 많이 쓰면서 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이 한 컨센서스를 좀 많이 상회하는 6,800억 원 기록했는데, 그러면 가전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관세가 좀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LG전자만의 특화된 이 가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독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독 서비스는 현금 캐시카우 면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캐시카우가 좀 마련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낭반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LG전자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부각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대규모 수주가 뭐 북미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아시아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계속 보이면서 차세대 향 이제 기술로 뽑히고 있는 액침 냉각 솔루션 상용화까지 차질 없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도 LG전자에는 하나의 또 성장 동력에 굉장히 많은 요소로 부각이 될 수 있고, 가장 이제 또 핵심을 말씀드리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아이폰 또 판매율에 대한 기대감도 LG전자는 이 자회사들의 실적
그렇죠.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LG전자가 또 우르르 증권사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쪽에서도 담아가는 것으로 일단 가수급상 확인되고 있고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8거래일 정도 연속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6거래일 정도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또 휴림 로봇이 어제 잘 가고 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 상위단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상한가였죠. 일단 마감을 지은 상황인데 테슬라 실적 발표 때 로봇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한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여기랑 연결 지어서 아마 휴림 로봇이 가장 큰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단발성으로 이벤트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틈은 좀 남아 있을까요? 휴림 로봇을 비롯해서 이제 휴림 로봇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를 많이 돌고 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이제 포진이 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원전에 대한 이제 이 휴림 로봇 자회사가 원전 관련 로봇 기술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방 관련 전문 기업에서 이제 네. 모회사 파라텍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방 로봇과 관련돼서도 또 핵심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하고 이제 누구라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같이 이제 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혼재돼 있고 거기에서 큰 이제 대기업과의 연결고리, 뭐 SK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 관련 이제 대기업과의 또 연결고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000원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워낙에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지만은 로봇주도 순환매 차원으로는 추세적인 반등은 조금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들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휴림 로봇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흑자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로봇주 가운데에서도 뭐 로보티즈라든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좀 같이 좀 포트폴리오에 이제 한 종목만 담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사실 10,000원 내외로 있는 좀 비용이 좀 저렴한 주가를 가지고 있는 로봇주들이 오히려 좀 잘 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이런 조언도 같이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는 관세 협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어떤 걸 좀 넣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원자력도 잘 가고 조선이랑 자동차 쪽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나서 관세 협상으로 묶어봤고요. 한미가 이제 경주에서 관세랑 원자력 같이 합쳐가지고 합의문을 쓴다라는 게 단독 뉴스로 어제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야기 나오면 조선이랑 자동차 잘 가는 건 뭐 당연할 거고 추가적으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랑 핵연료 재처리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 쪽도 오늘 오름세를 시연을 합니다. 한전기술이 12%, 오르비텍이 11%대 강세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열어볼까요? 다음은 반도체로 일단 묶어봤는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오름세가 지금 무서운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50만 원 돌파가 나왔는데 지금도 정규장에서도 방금 50만 원 터치가 나왔네요. 2.9% 상승불 켜면서 일단 50만 닉스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열어볼까요? 자, 마지막은 증권입니다. 뭐 당연히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면 그만큼 거래 대금이나 브로커리지 수수료 가지고 갈 수 있는 증권 쪽 당연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시기상 또 이제 고배당주에 관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관세 협상부터 열어서 간단하게 점검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 조선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쉬어간다 하더라도 뉴스는 쉬지 않고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는 꺼진 건 아니지만 과열이 좀 살짝 식은 듯한 구간에서 원래 박자대로 온 거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좀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조선 업황 같은 경우는 3분기 펀더멘탈은 별로 이상이 없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향 또 미국의 또 제재가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입항료에 대해서도 또 미국의 제재를 가하면서 그렇죠. 이 하나 오션 또 자회사들 미국 자회사들의 또 이 중국 제재에 따라서 또 주가가 좀 하락폭이 많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하락폭을 좀 반전을 시키면서 사실 중국도 미국의 제재를 이제 조선 쪽으로 가할 때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빠르게 나오면서 리커버리를 좀 빠르게 해줬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 한미 협상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또 부각이 그렇죠. 되고 또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하면은 또 조선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또 3분기 워낙에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 오션을 많이 우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네.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약 이제 매출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 벌써 수주 잔고가 2.7조 원. 그러니까 2년치 이상의 3년치 가까운 네. 수주 잔고를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쌓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MRO와 관련돼서 일전에 캐나다 해군 해빙선 또 단기간에 또 수리와 유지 인도를 또 빠르게 해줬기 때문에 해빙선 활용을 하면서 또 북로 항로 개척을 또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분야에서 MRO 분야 그리고 이 유지 보수가 진행이 됐으면 또 선박 건조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또 조선주에는 또 반영이 이제부터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하나오션 TP가 한 14만 원 계속 증권사에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11만 5천 원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박스권 돌파되고 나면은 또 조선주에 그동안에 좀 숨고르기를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폭발적인 또 상승력, 실적 발표 이후가 또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대 수혜로 일단 조선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 포커스 맞춰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로 넘어가 볼 텐데 아마 이쪽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간도 좀 많이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밸류로 보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1.7배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사상 최고가 PBR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구간이지만 사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추세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 때 네. 기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오늘 삼성전자 보니까 아직 10만 원 터치는 안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또 역사적인 또 50만 원을 그러니까요. 터치를 했고 지난주에도 이게 조정폭이 일부 받을 때 그냥 물리면서 사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한 11조 3천억에서 그 이상까지 계속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AI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HBM4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수율이 아직까지 50% 미만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 레거시 반도체 이제 DRAM DDR4가 이제 주가가 DDR4 가격이 바닥권에서 한 4배 정도 올랐고 5도 2배 정도 올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레거시 쪽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 라인도 봐야 되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부진 회장을 비롯해서 이 여자 이제 모녀가 그렇죠. 지금 한 2조 정도의 이제 상속세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터치를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삼성전자에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PBR로 보기보다는 뭐 이게 잣대를 PBR로 보느냐 아니면 선행 또 PER로 보느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마이크론이 이번에 TP가 한 $200 이상 또 TP가 상향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삼성전자 TP도 당연히 지금 13만 원 이제 최고가 맞아요, TP가 13만 원. 나왔는데 그럼 뭐 당연히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물리면서 사는 전략을 그대로. 주가가 하락 시에는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4,000포인트 올해 연말 지금 네. 근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니까 지금 3,880포인트 네. 3,880포인트니까 사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우리나라 코스피에서의 지위 그런 걸로 봐도 그리고 패시브 자본 유입으로 봐도 추세적으로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와는 동일한 기조로서 물려도 계속 사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하긴 했어요. 상속세 그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대규모 이제 주식 처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만 전자까지 가는데 약간 주춤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 같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소부장을 살짝 좀 들여다 본다면 어제 그 리포트 중에 하나가 2026년 이후에 반도체 장비가 역사상 가장 긴 업사이클을 좀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토픽으로는 유진테크랑 PSK가 있었습니다. 소부장 단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좀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막 분출이 되고 그동안 잠잠했던 딱 종목들까지 집으면. 네, 그래서 네. 뭐 PSK도 어제 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맞아요. 보여줬고 유진테크도 상대적으로 원익 IPS보다 상승률 면으로 뭐 상승률이 워낙 컸지만은 네. 그래도 원익 IPS를 탑픽으로 많이 얘기했다가 고객사가 그래 진착 장비에서 많은 또 삼성전자 향은 원익 IPS를 탑픽으로 뽑지만 네. SK하이닉스 뭐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유진테크까지 또 거론이 하나 맞아요. 되면서 시세를 폭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번 주자로서는 저는 그래도 HBM 라인 쪽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주로 한 종목씩 말씀을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하셔서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맞아요. 했었는데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제 DI 그리고 이제 테크윈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코라는 숄더블 이제 접착 장비 업체까지도 한번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 퀄통가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퀄통가 소식이 또 들려오면은 또 그동안에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던 HBM 라인까지도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까지 엔비디아랑 두산까지. CCL 또 네. 이 동박 적측 기판 네.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두산. 근데 오늘 두산이 오르는 건 또 그런 것 같아요. 원전주들이 반등하면서 그러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고 있는 두산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또 지주사에 대한 또 시너지까지 보유하고 있는 두산까지도 한 번 더 관심을 계속 지켜봐야 될 때. 그러니까 종목들이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느 종목이 그러니까. 탑픽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이 여러 종목들을 고루 좀 네. 사실 개인만의 ETF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 한두 종목보다는 뭐 네다섯 종목으로 좀 이렇게 확산해서 보유하고 있으신 게 오히려 좀 더 이런 시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골라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 개인만의 나만의 ETF를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증권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금반지라고 해서 금융, 반도체, 지주 요거 포트에 꼭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절대 반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수가 따라와 준다면 증권은 여전히 이 안에서 기회의 장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증권주들이 원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래 과거에는 손이 잘 안 가는 종목 중에 이제 은행주가 있었었고 그렇죠. 증권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증권에서 지금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하고 금융 자산의 비중이 한 8대2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비중이 좀 역전 현상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증권주들의 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수익, 거래 대금 제가 아까 전에 뭐 넥스트레이드 시장 합치면은 거의 한 40조에 달하는 일평균 거래 대금의 규모가 계속 열리고 있는 네. 반면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주가가 어저께 미래에셋증권이 뭐 한 20%대 지금 주가가 반응을 줬는데 선행 PER로 봐도 워낙 브로커리지 수익이 많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비싸다라고 제가 논쟁을 드리기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4,000포인트 그 이상까지 돌파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사실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를 한국투자증권이 있는데 배당을 그쪽에만 많이 줬다가 금감원에서 너네 이러지 말라 하면서 주주환원율을 높였거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주 소각과 또 주주환원율을 계속 이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찬바람 불 때 배당을 많이 이제 수치를 할 수 있는 이쪽에서는 증권주를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4,100억 원, 컨센서스를 한 4% 정도 상회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멀티플로 봤을 때는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한 10배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거기에 또 삼성증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또 브로커리지 수익에 강점을 갖고 있는 키움증권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긍정적인 또 오늘 만약에 좀 하락폭이 좀 있다고 하면은 또 좋은 또 매수 타이밍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가장 유망한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미래에셋증권으로 미래에셋증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 올해 한 1조 원 중반대가 되더라도 멀티플은 아직까지 10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저평가돼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증권주 탑픽으로서 미래에셋증권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국내외 증시를 살펴보면 정말 너도 나도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으로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국이 대치를 이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협정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왔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 코스피는 어제 강했습니다. 3,800선을 넘어섰고요. 이제는 4,000피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 오늘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재 지수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지수 오늘 상승 출발해줬습니다. 코스피는 3,887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92%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80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는 살짝 상승폭을 줄여나간 0.5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1,000억 원 조금 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00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반대되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물량을 덜어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기관보다는 조금 물량을 더 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8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좀 눈여겨볼 종목들이 전기가스 부문인데요. 5%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기가스 안에서는 한전기술과 한국전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원전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어집니다.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운수장비와 기계 그리고 건설업까지 3% 넘는 강한 시세도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안에서 오늘 조선과 원전, 방산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업과 보험까지 2%대의 상승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하락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섬유의복과 의류, 음식료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 섹터가 오늘은 좀 하락 업종에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0.33%, 0.28%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증권까지도 하락 업종에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0.01%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 업종인데요. 일단 코스닥에서는 금속과 운송장비 그리고 운송까지 1%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에서도 운송장비 섹터가 현재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기계장비와 유통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까지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하락 업종은 일단 비금속이 1.51%의 하락세로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기타 제조, 기타 서비스까지 하락 업종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조선이나 반도체 이런 부문들이 그래도 시장을 다시 또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 대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일단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오늘도 강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또 눈여겨봐야겠죠. 50만 닉스를 도달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50만 원 선을 지금 찍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장 시작함과 동시에 살짝 상승폭을 줄였었는데요. 지금 3%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삼성전자 또한 10만 전자를 눈앞에 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8%의 상승세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계속 나온 탓에 이렇게 강세 보이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원전 쪽 테마도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3%대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장비 섹터까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입니다. 8년 만에 신고가를 또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원전 수주 확대에 더불어서 에너지 가격이 하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전 성장성이 대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현대차가 5위권으로 진입하게 됐는데요. 자동차, 완성차 쪽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관세가 지금 그래도 적게 책정이 될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죠. 5%대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로봇주의 흐름들도 참 좋습니다. 특히 휴림 로봇이 어제 상한가를 달성했었는데요. 오늘도 이 흐름 받아가면서 13%대의 급등세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형 엠텍입니다. 오늘 조선 쪽도 강한데요. 이 조선의 흐름들이 기자재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23%대의 급등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뉴로핏입니다. 오늘 AI 의료 테마가 또 강하게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뉴로핏 또한 마찬가지로 11%대의 강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HLB입니다. HLB는 호조가 또 나오게 됐죠. 이 간암 신약이 란셋에 등재가 됐습니다. 수술 전후로 지금 변용요법을 시행했을 때 지금 기존 치료법보다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코프로도 오늘 좋습니다. 1% 가까운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참 반도체가 일단 좋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상승률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조금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또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50만 닉스를 도달한 점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2차 전지도 강한 부분 코스피 내에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원전, 방산, 조선까지 그리고 완성차까지 전반적으로 짙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빨간불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내립니다. 로봇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정책 모멘텀이 또 한번 나오게 됐죠. 로봇뿐만 아니라 AI까지 전반적인 투자가 또 진행될 것이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로봇주가 또 들썩였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은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립니다. 자,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1.5%대의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바이오주들도 오늘 그래도 우세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더 좋게 움직임 나오네요. 기관 쪽에서도 매도에서 매수로 지금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선물 매도 규모 자체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SK하이닉스는 50만 닉스 먼저 돌파를 했습니다. 시티 쪽에서 TP 64만 원까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